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네, 쓸공님들 이번 주도 잘 보내셨죠? 네. 6월에는 또 계속 이렇게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아서 좀 뒤숭숭하기는 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도 우리 할 일은 또 계속 해야죠? 네, 경제 공부. 좋습니다. 네, 자, 열정 씨 오늘은 어떤 책을 공부할 건가요? 오늘은 이제 쓸공 언니 최애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네. 바로 이제 역사책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고 매일 벌려고 애쓰고 또 매일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게 있죠. 바로 돈의 역사에 대한 책을 가져왔는데요. 제목이 머니 인류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아, 돈의 역사요? 우리가 이제 돈을 어떻게 모을지 어디에 투자할지 늘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네. 이 정작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따져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비슷한 내용을 좀 우리 국부론에서 약간 언급은 했었는데 맞아요. 예, 자세하게는 안 했었죠.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이번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몰랐던 돈의 시작 그리고 그 성장 배경을 좀 공부하다 보니까 돈과 조금은 더 친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친해지는 만큼 또 많이 벌 수도 있어야 할 텐데. 그래서 오늘 쓸공님들도 돈과 더 친해지시길 바라면서 오늘부터 2번에 걸쳐서 이 돈이라는 녀석이 도대체 뭔지 그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번엔 2부작이네요. 네. 3부작 하다가 2부작 하니까 뭔지 짧은 느낌? 상대적이에요. 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길을 잃지 않으려고 먼저 이제 짚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사실 이제 머니 인류의 역사라는 이 책은 돈의 역사를 이제 시기순으로 쭉 나열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제 나름의 관점에서 이 책을 돈이 발전해 온 2가지 흐름으로 나눠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흔히 돈의 역사라고 하면 물물 교환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물물 교환 때는 돈이라는 건 없었죠, 사실. 그렇지만 곡물이라는 게 이제 돈의 역할을 하다가 그게 네. 또 동전으로 발전을 했다가 네. 동전에서 지폐로 이렇게 이제 한 줄로 쭉 이어져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돈은 이렇게 한 줄이 아니라 2가지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방향은 제가 화폐 트랙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네. 돈 그 자체, 그러니까 이제 물건값을 치르는 그 교환의 매개물이 어떻게 변해왔나 하는 흐름인 거죠. 2번째는 신용 트랙이에요. 이건 이제 나중에 갚겠다는 약속이 돈처럼 돌아다니는 그런 흐름이 또 있더라고요. 빚이나 뭐 어음, 은행 대출 같은 게 하나의 돈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 2 흐름이 책에서는 자꾸 섞여서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시대순으로 한 줄로 쭉 따라가다 보면 조금 저처럼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좀 나눠보려고 하는 거죠. 아, 그래서 둘로 나눠보자고 하셨군요. 네. 그래서 우리는 깔끔하게 나눠서 오늘 1회차에서는 화폐 트랙만 따라갈 거고요. 네. 신용 트랙은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해 볼 겁니다. 둘이 뭐 같은 듯 다른 개념인데 이번 방송을 통해서 확실히 구분이 되겠네요. 네. 책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만 더 배경 지식을 공부를 해보면요. 화폐, 그러니까 이 돈이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네. 돈은 이제 한마디로 교환의 매개물이잖아요. 네. 내가 가진 거를 이제 남이랑 바꿀 때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주는 그 어떤 물건, 네. 매개물이 이제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쌀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신발이 필요해요. 네. 근데 신발 가진 사람은 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둘이 물물 교환 시대에는 거래가 안 되겠죠. 네. 그런데 모두가 가치를 인정하는 돈이라는 게 중간에 끼면 저는 쌀을 팔아서 돈을 받고 그 돈으로 신발을 사면 되니까 네. 거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 다리 역할이 화폐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따라갈 화폐 트랙, 결국 이 다리가 곡물에서 금화로, 금화에서 종이로 어떻게 변해왔나 하는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화폐의 정의도 알아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까요? 네. 이 돈은 도대체 언제 어디에서 탄생했나요? 책에 따르면 첫 무대는 이제 무려 5,000년 전. 지금의 이라크 남부에 있던 수메르 문명이라고 해요. 이름만 들어봤죠, 우리가. 수메르. 그렇죠. 역사 시간에 그 네. 수메르 문자, 그 쐐기 문자. 맞아요. 그거 네. 생각나네. 인류 최초로 도시국가를 만든 사람들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의 돈이 뭐였냐? 바로 곡물이었습니다. 보리 같은 거, 네. 그런 거를 돈으로 썼다고 하네요. 이 먹고 사는데 가장 필수적인 상품이 돈의 역할을 한 거네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어떤 발전 과정이죠. 네. 농경 사회였으니까 곡물이 제일 흔하면서도 누구나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물건이었거든요. 누구나 필요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교환의 매개물, 즉 다리 역할을 이 곡물이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이게 바로 화폐의 출발점이고요. 그리고 이 곡물을 그냥 각자 집에 놓아둔 게 아니라 도시마다 거대한 곡물 창고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창고가 곡물을 풀었다 걷었다 하면서 시중에 도는 곡물의 양을 조절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시중에 도는 돈의 양을 조절한다. 이거 왠지 익숙한 개념인데요. 그렇죠. 우리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개념이죠. 통화량 조절. 그렇죠. 네. 네. 이게 바로 오늘날 중앙은행이 하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중앙은행이 사실은 5,000년 전에 이 곡물 창고에서 시작된 셈이에요. 와, 역사가 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딱 하나만 예고하고 넘어가면요. 사실 이 수메르 사람들은 이 곡물을 서로 빌려주고 갚을 때 조금 더 얹어서 갚는 그 이자라는 것도 그 개념도 발명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이자 이야기가 바로 아까 말한 그 신용 트랙의 출발점이라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거로 하고요. 네. 오늘은 화폐 트랙이 곡물에서 출발했다는 것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곡물은 무겁고 썩잖아요. 이 들고 다니기 불편했을 텐데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참 똑똑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뭐 5,000년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뭔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걸 발견해내는. 맞아요. 그게 참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돈을 버는 일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인류가 돈을 주머니에 넣을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무대는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 지역에 있던 리디아라는 나라예요. 이 리디아라는 나라가 기원전 1000년에서 600년 사이쯤에 있었던 나라인데요. 이때 이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주화, 그러니까 이제 금속 동전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아, 드디어 우리가 아는 이제 돈다운 돈이 나왔네요. 그렇죠. 곡물은 사실 물건이지 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잠깐 용어를 하나 정리를 하면요. 이렇게 금이나 은처럼 그 물건 자체의 가치가 있는 돈을 우리가 보통 이제 실물 화폐 네. 또는 이제 상품 화폐라고 불러요. 그래서 동전을 녹여서 금부치로 써도 이제 가치가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곡물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화폐 트랙 앞부분은 전부 이 실물 화폐 시대였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요. 쉽게 설명하면 돈이 곧 물건인 시대였다는 거네요. 그렇죠. 돈이랑 물건이랑 뭐 매 한 가지였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근데 리디아의 진짜 혁신은 금속을 이제 동그랗게 만들었다 요 점이 아니라고 해요. 처음에 이제 금세공업자나 상인들이 각자 동전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진짜 순금인지 아니면 무게는 맞는지 서로 못 믿어서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리디아의 왕이 나서서 국가가 동전의 무게와 순도를 보증하고 표준화하겠다.
라고 한 거죠. 그렇군요. 이 리디아의 가장 믿을 만한 인물인 왕이 이건 내가 보증한다라고 도장을 찍어준 거네요. 그렇죠. 동전을 쓰기 전에 일일이 이제 저울에 달아보거나 아니면 이게 금이 맞나 깨물어 보거나 그럴 필요가 없이 네. 국가 도장만 보면 아 이거는 믿고 쓸 수 있는 어떤 돈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네. 책에서는 이걸 두고 쓰는 사람이 누구든 돈의 가치는 똑같다는 이제 보편적 가치 개념이 탄생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보편적 가치요? 네. 보편적 가치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개념인가요? 네. 중요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네. 생각을 해보면 그 전까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 평생 가난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똑같은 가치를 갖는 돈이 생기니까 장사를 잘하면 신분이 낮아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돈이 일종의 이제 계급 이동의 사다리가 된 거죠. 이 돈이 사회를 바꾸기 시작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부터 돈을 발행하는 국가와 돈을 쓰는 국민이라는 구도도 생긴 거고요. 그렇죠. 정부가 갖는 그 권력이 네. 좀 더 세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바로 이 구도, 지금도 똑같잖아요. 돈을 발행하는 국가, 돈을 그쵸. 쓰는 국민. 이 구도가 고대 리디아 시대에 처음 생겼다고 하고요. 네. 세 번째 무대로 이제 넘어가 보면 세 번째 무대는 그리스와 로마예요. 네. 그리스에서는 은화를, 로마에서는 금화와 은화를 활발하게 썼는데요. 여기까지도 이제 여전히 실물 화폐의 시대죠. 돈의 가치가 그 안에 든 이제 금속의 양에 묶여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네. 이 금속이 얼마나 들었냐가 곧 돈의 가치였던 거군요. 그렇죠. 예. 바로 이 점 때문에 로마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오랜만에 이제 언니한테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볼게요. 네. 만약에 이제 나라 살림이 좀 빠듯해요. 근데 그 나라의 황제가 돈을 좀 더 쓰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돈의 가치가 금속 양에 묶여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금이 부족한 거죠. 네. 그러면 그 나라의 왕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 사실은 이 답을 알고 있죠. 국부론의 답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군요. 아, 역시 국부론을 공부해야 돼. 이 동전을 더 찍어야 하는데 금이 없으니 금을 덜 넣고 찍었다고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바로 그 우리가 아는 화폐 변조의 시작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범죄죠. 네. 같은 동전인데 안에 든 금이나 은의 양을 슬쩍슬쩍 줄여서 더 많이 찍어내는 거죠. 그 우리가 로마의 황제 중에 제일 잘하는 그 네로 황제 네. 때부터 시작돼서 후대로 갈수록 이 은의 함량이 계속 주화에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겉은 똑같은 동전인데 속에 든 진짜 금속은 줄었다. 그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건데요. 그쵸. 이건 현대하고도 똑같네요. 맞아. 계속 돈이 가치가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이때도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초인플레이션이 왔다고 해요. 예. 같은 빵 하나를 사는데 점점 더 많은 동전이 필요해진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시사점이 하나 나오는데요. 네. 로마의 화폐 가치가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그 시점하고 로마 제국이 쇠퇴하기 시작한 그 시점이 거의 겹친다고 해요. 그러네요. 돈이 무너지면 나라도 같이 무너지는 거네요. 그렇죠. 화폐 가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개념인 거죠. 네. 후진국에 갈수록 화폐 가치가 낮아가지고 왜 아프리카 보면은 빵 하나 사려고 돈자루 메고 가고 뭐 그런 거 그쵸.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라의 존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살짝 도발적으로 질문을 던지는데요. 로마가 혹시 돈 때문에 무너진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네. 물론 이 로마 제국이라는 아주 큰 나라가 망한 이유야 네. 뭐 수십 가지가 있겠지만 화폐 붕괴도 그 중에 하나였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돈을 함부로 다루면 나라도 흔들린다. 이거는 뭐 명목 화폐를 쓰고 있는 지금 우리한테도 경고가 되겠네요. 그렇죠. 돈을 함부로 찍어내거나 그러면은 나라가 어려워진다. 그거를 기억해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로마 시대는 사실 이후의 중세 시대보다 훨씬 발전한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신용이라는 게 엄청나게 발달을 했었다고 해요. 네. 은행도 있었고 보험도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요 부분도 이제 신용 트랙이니까 오늘은 살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해차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가 무너지면서 유럽은 한동안 돈이 후퇴하는 암흑기를 겪었다고 해요. 그러고 보면 그리스, 로마 이 문명 자체가 굉장히 우수했던 문명인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도시가 이 쇠퇴하고 다시 물물교환의 시대로 돌아갔다고 해요. 역사는 순환한다더니. 그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중세 후반에 돈이 화려하게 부활하는 무대가 바로 르네상스의 도시 이탈리아 피렌체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갈릴레오가 살던 그 예술의 도시 피렌체 말이죠. 그렇죠. 여기 저도 이제 딱 한 번 가봤는데 네. 사실 여자분들한테는 그 피렌체 가죽 시장 가방 사러 많이 가시죠. 명품의 그런 도시 아니에요? 섬유의 도시? 네, 근데 명품은 이제 로마나 그 밀라노에서 많이 사시고 여기는 피렌체는 가죽 시장이 유명한데 네. 요즘은 중국산도 많다고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딴소리 좀 해봤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요. 네. 그런데 이 책이 던지는 질문이 조금 재밌는데요. 피렌체는 왜 그렇게 찬란한 예술과 문화의 도시가 됐을까? 저자의 답은 바로 돈 때문이라는 거죠. 맞아요. 사실 돈 없는 도시에서 문화가 발전하기는 어렵잖아요. 맞아. 그 예술도 사실 네. 돈 먹는 하마잖아요. 그렇죠. 후원자가 있어야지. 그치. 네. 이 시기에 이제 피렌체에는 플로린이라는 금화가 있었는데요. 네. 품질이 워낙 믿을만해서 유럽 전체가 인정하는 돈이 됐다고 해요. 오늘날로 치면 이제 미국 달러 같은 그런 위상이었죠. 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기축 통화였고요. 중세 달러 역할을 하는 거였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폐 관점으로 보면 신뢰받는 금화가 국제무역의 중심이 된 단계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그 신뢰인데요. 네. 플로린이 강했던 건 이제 금화라서가 아니라 피렌체가 발행한 플로린은 믿을 수 있다라는 그 평판 때문에 플로린이라는 금화 자체가 더 인정을 받은 거죠. 돈의 힘이 점점 그 금속 그 자체에서 발행처에 대한 신뢰로 옮겨가기 시작하는 그런 신호탄으로도 볼 수 있고요. 사실 이제 피렌체는 금화뿐 아니라 은행업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융 문화를 탄생시킨 도시이기도 해요. 종이 한 장이 금화를 대신하는 마법 같은 일이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근데 2회차겠죠. 신용만 들어오면. 책 한 개를 두 개로 이렇게 나누니까. 그죠? 나누기 너무 어려웠어요. 그 힘든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네. 이 은행과 어음이 신용 트랙의 사실 핵심이라서 다음 시간에 피렌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오늘은 피렌체의 금화 플로린이 신뢰를 바탕으로 중세의 기축 통화가 됐다. 여기까지 이해하는 걸로 할게요. 피렌체의 그 아름다운 도시들이 아름다운 그 기와지붕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생각나네요. 그 다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맞아요. 거죠. 다 그게 돈에서 시작한 겁니다. 진짜. 네. 이제 5번째 무대는 17세기 네덜란드예요. 유럽에서 제일 작은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근데 무역과 금융 면에서 최강국이 된 나라였죠. 네. 이 나라에서 화폐 트랙에 또 하나의 큰 사건이 터지는데요. 바로 지폐의 등장입니다. 드디어 17세기에 종이돈이 나오는군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나 풀고 가야 되는 게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지폐가 나왔다. 그러면 실물 없는 돈이 됐다. 실물 화폐는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그게 아니라
이때의 지폐는 우리가 지금 쓰는 명목화폐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지폐인데 명목화폐가 아니다. 그렇죠. 이건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때의 종이돈 지폐는 태환지폐라고 불려요. 무슨 뜻이냐면 이 종이를 은행에 가져가면 정해진 만큼 금으로 바꿔줬어요. 패그드 됐다는 거네. 그쵸. 예, 그죠. 금에 고정되어 있는 거. 금에. 금화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금의 양에 고정시켜놨다라는 네. 거죠. 예, 참고로 이제 1609년에 네덜란드에서 최초의 중앙은행이 근대식 중앙은행이 설립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발행한 돈도 금 보유고가 가치를 보장했다는 거죠. 그리고 1694년에 생긴 영국 중앙은행의 지폐도 금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걸 한문으로 하면 금태환제도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종이지만 뒤에 금이 딱 받쳐주고 있었다. 그 가치를. 맞아요. 예, 일종의 금 보관증이네요. 그쵸. 금 보관증이라는 지폐가 이제 돈처럼 쓰였다라는 네, 거죠. 금은 어딘가에 있고. 중앙은행 그 창고에. 창고에 있고. 네. 그래서 종이 자체에는 가치가 없지만 네. 그 종이가 대표하는 금이 금고에 실제로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정리하면 화폐의 종류가 이렇게 이제 3단계가 되는데요. 첫째는 금화, 은화와 같은 실물화폐, 돈이 곧 물건이었던 그 화폐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한 태환지폐, 금으로 바꿔주는 종이보관증을 또 화폐로 쓰던 시대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곧 나올 이제 명목화폐, 아무리 지폐를 가져가봤자 아무것도 안 바꿔주는 믿음만 남은 화폐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태환지폐는 실물화폐랑 명목화폐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시기에 그 징검다리를 훌쩍 건너뛰어서 금없는 종이돈을 처음 실험한 사람이 있었대요. 와, 진짜요? 그러니까 약간 이 시대의 화폐 경제학 측면에서 보면 약간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인 거지. 그러네. 혁신가가 꼭 시대마다 있네요. 있어요. 네. 스코틀랜드 출신의 존 로라는 인물인데요. 이분이 이제 18세기 초에 프랑스에서 일을 벌여요. 남의 나라 가서? 남의 나라 가서. 스코틀랜드에서는 쫓겨난 건 아니고 감옥을 탈출해서 망명을 한 거지. 누굴 죽였어. 와, 이거 완전 영화로 만들 만한 일이다. 맞아요. 그죠? 몬테크리스토 백작급인데, 이거. 맞아. 결투 끝에 누굴 죽이고 감옥에 갔다가 이제 프랑스에서는 재무장관이 된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영화화 해야 됩니다, 이건 진짜. 이 존 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돈이 꼭 금에 묶여 있어야 하나? 와, 데이터 센터가 꼭 지구에 있어야 하나? 그치. 똑같죠. 똑같네. 이게 금이 부족하다고 이 경제가 멈추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믿을 만한 종이돈을 충분히 찍어내면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의구심을 품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프랑스에서 종이돈을 발행하고 거대한 회사 주식과 연결을 해서 어마어마한 투자 열풍을 일으켰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네. 미시시피 주식회사라고 아메리카 대륙 식민지 사업을 주로 하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미시시피 하면 허클베리 핀, 톰스의 몸, 막 이런 게 생각나는데. 네. 영국 남해에서 비슷한 기업이네요. 그렇죠. 이 미시시피 주식회사 다음에 이제 영국이 남해사를 만들어서 똑같은 일을 벌였다고 해요. 야, 역사는 반복이다. 근데 현대에는 반복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은 그죠. 아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는 게 많으면 겁도 많은 거야. 맞아. 아예 이런 역사를 모르면 뭐 스페이스X 상장 뭐 겁날 게 뭐 있어. 그냥 올인이야. 막 이럴 텐데. 그치. 그죠. 과거에 또 비슷한 일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찾아보면서 여기서 배울 점도 있지만 물론. 근데 또 겁도 많아지는 겁쟁이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와서 존 로의 실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대성공이었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거품이 꺼지면서 사람들의 재산이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됐고 어떻게? 존 로는 또다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진짜 영화다, 영화. 진짜. 그쵸. 다만 이 저자는 그를 이제 단순한 사기꾼으로는 보지 않아요. 비록 실패했지만
금에 묶이지 않는 돈이라는 개념을 처음 현실에서 한번 보여준 그런 혁신가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최초의 통화경제학자라고 이제 평가를 하더라고요. 시대를 한 250년쯤 앞서간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제 재산이 휴지 조각이 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 그렇게 평가 안 하겠지. 사기꾼이라고 평가하겠지. 그렇겠죠. 맞아. 지금 스페이스X가 실패하면 사실 머스크도 네. 혁신가에서 사기꾼으로 바뀌는 거는 일순간이야. 네. 이번에 젠슨 황 오셨을 때도 이제 길에서 홍대였나? 거기서 뭐 연설 같은 거 하는데 거기서 듣는 청중 중에 한 명이 젠슨 황 씨한테 당신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라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게 있었어요. 오, 엔비디아 많이 샀나 보다. 네. 근데 이제 돈을 벌었으니까 그렇게 막 맞아. 좋게 얘기하지. 그죠? 또 와중에 엔비디아로 만약에 잃었다면. 달걀 또 들고 나야지. 그치. 달걀 던져야지. 그치. 맞아요. 존 노가 뭐 그 당시에 하여튼 또 그런 혁명가이자 사기꾼 같은 그 두 가지 역할이 다 된 사람이었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꿈꾼 금 없는 돈, 이게 진짜로 완성되기는 하잖아요. 근데 한참 뒤에 일인 거죠. 그렇구나. 이게 우리의 마지막 정거장입니다. 네. 그럼 이 태원 집회 다음에 바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돈이 된 건가요? 이게 생각보다는 조금 오래 걸렸어요. 존 로가 그래서 굉장히 혁신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너무 앞서갔어.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면 이것도 사기꾼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맞아요. 19세기, 20세기 초까지도 세계는 금본위제라는 시스템 안에 있었거든요. 즉 이제 종이돈을 들고 가면 금으로 바꿔주는 그 아까 말한 태환 지폐 체제였죠. 네. 그래서 금이 일종의 제동장치 역할을 했어요. 네. 어쨌든 각 나라가 가진 금만큼만 돈을 찍어낼 수 있으니까요. 네. 이게 함부로 못 찍으니까 안정적이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야말로 버블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만큼만 딱 돈이 생기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런데 또 나쁜 면도 있었나? 있겠죠. 좋은 면만 있는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없어졌겠죠. 이게 단점은 경제가 성장을 하려면 자꾸 커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금은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안 늘어나니까 돈이 늘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서 물가가 오히려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이 오는 거죠. 사실 디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거잖아요. 맞아요. 다들 이제 소비를 뒤로 미루고 빚을 못 갚으면서 경제가 얼어붙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1930년대에 대공황이 이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거죠. 맞아요. 이 대공황 때 막 미국인들이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있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였다니까요. 먹을 것도 없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금본위제를 버렸겠네요. 네. 근데 이걸 한 번에 딱 끊어낸 거는 아니고요. 네. 금본위제도가 이게 시행을 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반복을 해요. 19세기 후반에 자리 잡았다가 네. 다시 1차 대전 때 금본위제가 또 중단이 됐고요. 그러다가 1920년대에 다시 한번 해보자. 네. 금본위제를. 네. 또 화폐 가치가 막 떨어지는 건 좀 불안하니까. 네. 그러다가 대공황 때 또 무너지고요. 그러다가 우리가 아는 2차 대전 이후에 네. 그 달러만 금에 묶자라는 이제 절충 체제로 부활을 하죠. 이건 이제 우리 방송에서 자주 다루었던 돈의 역사인데요. 이 브레튼 우즈 협정. 맞아요. 그죠? 예, 네. 한 두세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달러는 금에 묶고 다른 나라 돈은 달러에 묶는 방식이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1971년에 드디어 그 마지막 끈마저도 끊어집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이제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리죠. 뭐 미국이 이제 베트남 전쟁 같은데 돈이 엄청나게 필요한데 네. 금에 자꾸 묶여 있으니까 돈을 못 찍어내니까 속상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돈은 그 어떤 실물에도 묶이지 않게 됐어요.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오직 그 국가에 대한 신뢰
그거 하나만으로 가치를 갖는 돈. 이게 바로 명목화폐 또는 법정화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지갑 속에 있는 그 돈이 바로 그 명목화폐잖아요. 네. 존 로가 250년 전에 꿈꾸었던 게 이제 마침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네요. 이 존 로가 하늘나라에서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이러고 계시겠네요. 역시 난 천재였어. 난 사기꾼이 아니었다고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 지갑 속에 10,000원짜리는 뭐 그 가치를 아무도 받쳐주지 않지만 실물도 없지만 그냥 대한민국이 보증한다라는 믿음만으로 10,000원의 가치를 갖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은 이제 명목화폐를 두고 인류 역사상 가장 자유롭고 경이로운 기술이면서도 동시에 이제 하나의 거대한 환상 이라고 말을 해요. 국가에 대한 신뢰가 기반이라는 게 가장 큰 강점이면서 동시에 또 가장 큰 약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신뢰가 무너지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 앞에서 로마이에도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뭐 저 자신도 한 명의 인간이긴 하지만 참 인간이란 신기한 존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상징을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쵸. 그냥 서로 다 같이 믿자라고 하면 네. 그걸 이제 상상해내서 그쵸. 그 가치를 믿는 거잖아요. 다 네. 같이. 우리 지난 시간에 스페이스X 얘기도 했지만 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어떤 비전을 가진 사람이 제시하면 그걸 믿고 막 돈을 모아가지고 그 그치. 상징을 믿는 거잖아요. 지금 뭐가 딱 우주 계획이 완성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재무적인 어떤 뒷받침도 하나도 없어. 없는데 그냥 믿음 하나로 때로는 그러니까. 진짜 맹목적이기까지 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서 또 네. 그 발전을 거듭해 나가는 거잖아요. 인류가. 그쵸. 그러니까 그 상징을 믿고 함께 인간이 행동을 해서 그 엄청난 규모의 사회를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인류가 말씀하신 것처럼 번성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요. 맞아요. 그죠? 참 인간이란 존재가 대단하면서도 좀 맹목적이면서도 모순덩어리예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찾아본 이유도 네. 지금 주식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좀 좋으면서도 심란하고 그쵸. 약간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럴 때는 차라리 과거에서 좀 배워보자, 어떤 힌트를 좀 얻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맞아요. 다른 분들도 그러신가? 나만 심란한 거. 올라서 좋은데 네. 불안이 커져서 그런가 봐요. 네, 이게 버블이면 어쩌나. 그런 걱정. 네, 그런 걱정들. 맞아요. 갑자기 유발 하라리의 말이 떠오르네요. 이 인간의 장점 중 하나가 공동의 이야기를 믿는 능력이다라고. 맞아. 그죠. 그게 딱 그 화폐가 가장 직접적인 예인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화폐 변천사 약 5,000년을 정말 빠르게 알아봤는데요. 막 머리가 다 어지러워요. 정리를 한번 간단히 해볼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수메르의 곡물이 최초의 화폐였고요. 둘째는 리디아에서 주화가 나오면서 국가가 가치를 보증하기 시작을 했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에서 금과 은화의 함량을 줄이는 그런 화폐 변조가 시작이 됐고 초인플레이션과 제국 쇠퇴까지 이어집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피렌체에서는 금화 플로린이 신뢰를 바탕으로 중세의 기축 통화가 됐고요. 네. 이때까지가 이제 실물 화폐의 시대였고요. 네. 다섯 번째가 네덜란드와 영국에서 지폐가 나왔는데요. 이건 이제 명목 화폐라기보다는 금으로 바꿔주는 태환 지폐였다. 그리고 이 태환 지폐는 실물 화폐와 명목 화폐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금본위제가 켜졌다 꺼졌다 하다가 1971년 닉슨이 금태환을 끝내면서 실물의 끈이 완전히 끊긴 명목화폐가 완성됐다. 이게 오늘 우리 지갑 속의 돈이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게 듣고 나니까 참 묘한 기분이 들어요.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쓰는 이 돈이 사실은 5,000년에 걸쳐 점점 더 똘똘 뭉친 그 믿음의 덩어리가 되어 왔다는 거잖아요. 신뢰의 덩어리. 신뢰의 덩어리. 네. 점점 더 인류가 서로를 신뢰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맞아.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예, 위험성은 따르지만 예. 그죠? 이게 종교와 같은 거네. 종교도 약간 믿음으로 서로 뭉치는 거잖아요. 네. 이 화폐라는 그 어떤 걸 두고 네. 사람들이 서로를 의지하고 믿어가며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회에서 각자 할 일을 하겠지, 열심히 돈을 벌겠지, 누가 또 돈을 써주겠지라는 서로의 믿음. 그죠? 이게 오늘 내용의 사실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화폐는 금이나 종이 같은 물건에서 사실은 출발은 했지만 결국 도착해 보니까 신뢰라는 정거장에 도착을 해버린 거죠. 그러네요. 아, 그런데 열정씨, 오늘 내내 미뤄둔 게 있잖아요. 그쵸. 수메르의 이자, 로마의 은혜, 피렌체의 어음, 그 신용 트랙이요. 그쵸.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오늘 우리는 이제 화폐라는 한쪽 줄기를 따라서 명목 화폐까지 왔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한 줄기죠. 돈의 역사에서 신용이 어떻게 돈이 되었는지를 피렌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 사실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쓰는 돈 중에서 중앙은행이 직접 찍어낸 돈은 전체의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결국 나머지 90%는 또 다른 형태의 돈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신뢰 쌓이는 거죠, 이게. 네. 이 나머지 90%가 바로 신용 트랙의 종착점,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대출로 만들어내는 돈이에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정말 본격적으로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 이제 초기 에피소드 중에 EBS 다큐멘터리 자본주의를 보고 맞아요. 만든 게 있었어요. 맞아. 예, 요거랑 연결되니까 또 한번 미리 예습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좀 오래됐으니까 자본주의에 대해서 돈의 개념을 배운 게 한 번 더 이제 리뉴얼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벌써 또 다음 시간이 기다려지네요. 전 또 이렇게 약간 본질적인 공부 좋아하긴 하거든요. 우리 역사 좋아하잖아요. 네. 보수적이라서 그런가? 조심성이 많아서 과거를 보고 약간 지표를 삼으려고 하는 거? 약간 가이드라인을 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미래만 보기보다는 과거에서 배워서 너무 위험한 것들은 좀 쳐내자 이런 마인드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그렇죠. 자, 오늘 돈의 5,000년 족보를 따라오면서 이 화폐라는 게 결국은 인류의 믿음의 역사였다라는 걸 알게 됐네요. 공부한 내용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네. 자, 슬공님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돈이 신뢰를 기초로 유통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번 한 주는 서로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 같이 슬공합시다.